시청자 여러분,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문재인이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미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문재인의 유엔 총회에서의 종전선언 촉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문재인은 작년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법여권 의원들 174명은 지난 6월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해당 결의안을 상임위가 구성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 국민 생존과 안전을 뒤흔들 수 있는 종전선언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정부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이란 전쟁을 종료시키는 교전 당사국의 공동 의사표명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쟁에서 승리한 측의 일방적인 종전선언이고 다른 한 가지는 교전 당사국 간 합의에 따른 종전선언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둘째에 해당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인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나 검증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역사적 사례를 보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해주기보다 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종전선언이 평화가 아닌 전쟁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가 남베트남의 공산화 과정입니다. 1973년 1월 27일 미국과 남북베트남 간 평화협정이 체결됐는데 전문엔 전쟁을 종식하고 베트남의 평화를 회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종전선언과 함께 남베트남 주둔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베트남 간 세력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남베트남 국민은 가짜 평화에 안주하면서 안보 불감증에 빠져들었고 극심한 내부 분열로 인한 정치적 불안은 군사적 무장 해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종전선언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나자 북베트남의 무력 침략이 제기됐고 2년 만에 총공세로 이어지면서 남베트남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급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국내의 반미 좌경 세력에 의한 한미연합훈련 철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지 요구가 드세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한미동맹 이완과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 인질이 되거나 종속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위험천만한 종전선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임기 내내 앵무새처럼 종전선언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꺼내놓는 종전선언을 보고 있노라면 일종의 집착 증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집착 증세가 아니라면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이 끊임없이 남측을 위협하는데 어떻게 종전선언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이런 일도 있었죠. 북한군에 의해 바다에서 처참히 불태워진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고교생 아들은 아버지는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며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 자녀나 손자라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느냐는 서한을 문재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은 나도 마음이 아프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란 답신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그 답신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문재인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또다시 종전선언을 언급했습니다. 그 연설 방송 4, 5시간 전 북한이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를 사살하고 불까지 질렀는데도 청와대는 녹화가 된 내용이라며 방송을 강행했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온통 종전선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년엔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군 통수권자를 뽑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이 청와대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문재인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다만 선언의 주체를 직접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제는 지난해 연설에선 종전선언에 대해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는 원론적인 언급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종전선언 주체를 거론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했는데 특히 중국을 언급하는 것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3자 혹은 4자 회담의 계기로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이 우세합니다. 우선 당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와 영내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 진전을 모색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와 북한 인권을 강조하며 문재인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낸 것인데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및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관계는 나날이 악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중 양국을 종전선언의 장으로 끌어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 돌파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하며 연락 채널을 끊은 이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문재인을 지목하면서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냉각 기류를 일시에 해소하기 위해선 북한으로선 대북 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을 텐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비핵화가 우선돼야 대북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임기 말 문재인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도 8개월 남은 임기 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의 기조연설 때 북한 대표부 자리에는 3등 서기관이 앉아 연설을 경청했는데요. 문재인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27일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과연 문재인의 종전선언의 제안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연기가 피오르기 시작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전국의 해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7일부터 18일 이틀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 진행했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 사업이 있었다는 주장과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는 주장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느냐고 물은 결과 과반인 51.9%가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답했는데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여야의 본격적인 정치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반박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 시민들에게 대박을 안겼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성남 시민들이 이 사업에 불법성이 있었다며 개발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성남시민 9명의 민사소송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이들 시민들이 문제 삼은 것은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 등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 배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남의들의 지분 구조와 이익 분배 방식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인 것인데요.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성남 시민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결국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이익이 일부 세력에게 훨씬 많이 갔기 때문에 성남 시민들은 이 부분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5억 원을 우선주에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3년간 1,822억 원을 배당받은 반면 3억 5천만 원을 보통주에 투자한 화천대유 등은
4,040억을 배당받았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이런 주주협약은 상법 위반이고 성남뜰 최대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가 이익 배당을 포기한 것도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 시민들에게 대박을 안겼다고 하는데 왜 성남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건지 이들이 민사소송을 낸 취지를 여러분께서도 쉽게 납득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재명 지사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반박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또 다른 논리가 바로 민간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많이 가져간 게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 또한 사실상 거짓에 가깝다는 게 대체적 분석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래프는 문재인 정부의 연도별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대장지구 아파트가 분양된 게 2018년 말인데 보시다시피 당시는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기 전이었고 본격적인 부동산 상승세도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개발이익을 많이 가져간 게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말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성남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과 같이 민간이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된 독특한 사업 방식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공공이 참여해서 토지를 저렴하게 수용했는데도 정작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피할 수가 있었고요. 원가는 낮추고 이익은 높이는 구조가 되면서 시행사가 수천억 원대 배당을 챙겨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시장 상황이 아니라 특혜성 사업 구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지사가 반박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해명이 하나 둘씩 무너지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형국인데 정치 공방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소고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 측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9일 고발을 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맞고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지사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특검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측은 수사가 진행되면 얼마든지 수사를 받겠지만 특검과 국정감사 요구엔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의혹의 대상자가 이런 걸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그저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 특검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향해 그렇게 당당하면 왜 특검을 못 받느냐라며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고 윤석열 후보 또한 그동안 현 정부의 사정 기능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다른 진영일 때는 가차없이 정말 없는 것도 만들어가면서 자기 진영일 때는 스톱한다며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번 의혹과 관련해 당군 일의 최대의 사익 편취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로 묶여서 22년형을 받았다며 6천억 원의 사익 편취는 몇 년형을 구형해야 하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원희룡 후보는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만 사이다의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 검증받을 때도 시원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받으시기를 바란다며 역시 특검을 압박했고요. 유승민 후보 또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자금이 정말로 안 들어간 게 맞냐라며 이재명 지사는 수사 제대로 받고 국감과 특검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을 향해 대장동에서 모르는 분들께도 돈벼락을 맞게 해주시면서 내게도 살짝 알려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비꼬아 화제입니다. 김 씨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랬다면 우리 관계 끝까지 비밀로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아쉽다. 재명 씨, 지난번에 쌀 한 가마니라도 보내라고 말했는데 끝내 외면하시네요. 조금 실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재명 씨는 이제 세속을 떠나 천상에서 황골탈퇴하여 1,300만 도민들을 위해 단돈 1원도 받지 않은 예수, 부처와 같은 희생과 봉사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자랑했다며 그 위대한 결단에 존경과 사랑을 보낸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김 씨는 같은 날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서 이재명 게이트 빼박, 특검 가자는 짧은 글을 올리며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영화 아수라에 비유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아수라는 각종 비리와 위법을 저지르던 박성배 안남시장의 삶을 그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서로 물고 뜯지 않으면 안 되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다 죽게 되는데 이재명도 영화처럼 죽게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보수 팔각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황교안 예비후보가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들고 나오면서 관심이 없던 국민들도 의구심을 갖게 되는 큰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이슈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최재형 예비후보가 4.15 총선 부정 의혹을 직접 거론하고 나섰는데 관련 소식 강추천 기자가 상세히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가운데 4.15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것은 황교안 예비후보입니다.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배순입 투표지죠. 일장기 투표용지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이 잘려나간 투표지도 있습니다. 이런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그리고 투표용지가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씩 투표하는데 왜 붙어 있을까요? 수도권 사전투표는 전부 36대 63이었습니다. 옆면이 잘린 흔적이 있는 투표용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관위 직원 이름이 여기 보면 개씨, 거씨, 광씨, 글씨, 긱씨, 깨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황교안 예비후보의 의혹 제기에 윤석열 예비후보도 4.15 총선의 일부 의혹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었습니다. 저도 총장 시절에 4.15 총선을 그 결과를 지켜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황 후보님께서 출마하셨던 그 종로구에 동별로 그 비율이 거의 막 비슷하게 나오는 거라든지 또는 뭐 관외 사전 투표의 비율이 아주 일정하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볼 때도 좀 의문은 가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형 예비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4.15 총선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의혹에 방점을 찍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저는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 시스템을 믿고 신뢰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관리 부실에 대하여는 해명을 촉구한다면서 지난 4.15 선거 사전투표 검증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투표용지들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형 예비후보는 사전선거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한 뒤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대의민주주의는 그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며 선관위의 해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최 후보는 이미 법정 기한을 넘겼지만 대법원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지 않도록 조속히 판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후보는 연이어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 투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무기라면서 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선거 관리를 다시 한번 우려하며 내년 대선에서 더 이상의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선거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모두가 4.15 부정선거에 대해 앞장서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부분은 애국시민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바라던 염원이었는데 최재형 예비후보가 늦게나마 이렇게 나서주니 우리로선 더 큰 희망을 얻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더욱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18일 부정선거를 미친 듯이 부정하는 이준석을 만나 식사를 함께한 최재형 예비후보가 이준석을 만난 직후에 부정선거 이슈를 키워줬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정선거에 관해 누구든 토론을 하자고 했던 이준석의 희망사항이 결국 민경호 국토본 대표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민경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대표가 이준석에게 정식으로 부정선거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19일 민경호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네티즌께 부정선거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부정선거 토론하면 자기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던 이준석 대표님, 비록 보잘것없지만 저 민경욱을 토론 상대로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라면서
제발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저를 당신의 과학으로 처발라주세요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준석이는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음모론이며 누구든 토론을 제의하면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만약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시민들의 질문에 토론에서 이길 수도 없으면서 나에게 부정선거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식의 답변으로 빈축을 잔 바 있습니다. 사이로 부정선거의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점은 진상규명을 밝히는 과정에서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죠. 특히 평소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 자체를 무조건 음모론으로 폄하해왔던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서 부정선거 이슈가 아예 수면 위로 부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와는 반대로 부정선거 이슈는 더욱 거세지고 있고 이준석은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는 민경욱 대표와 이준석의 부정선거 토론이 성사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미 재검표에서 물증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준석이 토론을 통해 민경욱 대표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또 토론에 특화되어 있는 이준석이 민경욱 대표의 토론 제안을 피할 명분이 없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민경욱 대표의 토론이 하루빨리 성사돼서 부정선거 증거에 대해 이준석이 뭐라고 둘러댈지 그 모습을 꼭 좀 보고 싶습니다. 지난 1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정치인문 10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안철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또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안 대표의 발언은 추석 이후 대선 출마 선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됐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사직으로 공석이 된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도 제기됐지만 안 대표는 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이 때문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대선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국민의당 내부에선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한 언론과 통화에서 안 대표의 대선 출마는 당내에서는 기정사실이라며 출마 선언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선언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안 대표도 급할 건 없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는데요. 안 대표가 대선 출마를 확정한다면 합의 추대 형식으로 국민의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국민의당 당원 당규는 대선 경선 출마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직 당대표인 안 대표가 대선 경선을 거치려면 당원 당규부터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안 대표 외에 마땅한 경쟁 후보도 없는 형평이라 합의 추대 형식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안 대표와 김 전 부총리 사이에 제3지대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대표는 지난 6일 회견에서 김 전 부총리와의 연대와 관련해 생각의 방향과 뜻이 같은 분이면 어떤 분이든 함께 만나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해도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야권 내 포커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등 국내인 대선 주자 간 각축전으로 집중되면서 안 대표는 대중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요즘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는 평균 3에서 5%대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아들 준용이가 혈세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 비판을 하는 논평을 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문준용의 지원금 받아먹기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윤석열 캠프 측은 무슨 이유로 철회를 한 것일까요? 지난 21일 김인규 윤석열 캠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준용이 지난해 강원도 양구군청 예산으로 7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점을 언급하면서 문준용 씨가 미디어 아트계의 세계적인 예술인이 맞다면 도대체 왜 국민의 혈세로만 지원받는 것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는데 그가 외국에서 평가받을 만한 어떤 실적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문 씨가 지난 2년 반 동안 공공예산으로 지원받은 액수는 총 2억 184만 원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문준용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들이 가짜뉴스를 조장한다며 박수근 미술관이 작품을 사도록 강원도 양구군청이 비용을 내는 것 등을 뭉뚱그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지원금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공공기관인 미술관이 공공예산으로 구매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면접관으로 활약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논평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윤캠이 심심한 모양, 이런 거나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라며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일천하고 천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22일 윤석열 캠프 측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인규 캠프 부대변인의 지난 21일 논평은 캠프의 공식 입장과 이견이 있어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은 비록 대통령 아들의 지원금 수령에 관한 비판적 여론이 있더라도 해당 논평으로 문화예술인 지원과 관련한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심화해선 안 된다는 캠프의 판단이 있었다며 이미 삭제된 논평을 인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준용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 받은 걸 비난하려면 실제로 돈을 지원받은 사례를 가지고 비판했어야 했는데 윤석열 캠프진의 지적은 지원금을 받은 것과는 살짝 거리감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논평을 철회한 것입니다. 돈을 직접 지급한 거나 공공기관이 문준용의 작품을 사들여 그 돈이 문준용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나 그게 그거 아닐까요? 부대변인이 애써 낸 논평을 철회한 윤석열 캠프에게 큰 실망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본인이 직접 문준용을 비판하고 문준용의 반박에도 윤석열 캠프처럼 자신의 비판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22일 문준용을 향해 작품은 세금으로 사는 것이라는 문준용 씨에게 우려와 염려를 보낸다라며 스스로를 세계적 예술인이라고 생각하는 문준용 씨는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그동안 자신에게 지원된 세금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재형 후보의 말대로 문준용이는 맨날 SNS로만 노발대발하지 말고 국회에 한번 좀 나와서 자신의 육성을 통해 반박을 해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유행시킨 욕설의 약자, GSGG가 열풍인 가운데 민주당에서 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터져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원기 청년 대변인이 자신을 비판한 개그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욕설이 담긴 막말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조폭 같은 정당 아니랄까봐 청년 대변인까지 민주당 정치 선배들의 거칠고 더러운 말버릇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따라하는 모양새입니다. 2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하원기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은 이달 초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사용해 개그맨 윤정섭 씨에게 전화를 걸어 씨삐, 새삐, 패배자 새삐 등 욕설을 일방적으로 퍼부은 뒤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개그맨 윤 씨가 하한기 자신이 쓴 칼럼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딴 짓거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하은기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한 주간지에 극우 유튜버의 구속, 왜 유튜브는 가만히 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해당 칼럼에서 하은기는 유튜브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에 대한 책임이 운영사인 유튜브에도 있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쳐댔습니다. 그러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와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가 유착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최일환 씨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개그맨 윤 씨는 하원기 청년 대변인이 구속된 유튜버에 대한 칼럼을 쓰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피고소인 최 씨를 엮어 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씨는 지난 3일 인터넷 영상을 통해 과거 최 씨로부터 비판받은 적이 있는 한 청년 대변인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언론사를 이용해 개인적 안가품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직후 하은기 청년 대변인으로부터 욕설 전화를 받았다고 윤 씨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은기 청년 대변인은 공적인 발언이 아닌 사적인 통화에서 나온 이야기였지만 욕설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SNS를 통해 윤 씨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을 당했고 그만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욕설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면 거기까지만 말하면 될 것이지 무슨 또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지
자신이 한 욕설이 마치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는 듯해서 하원기 이 청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원기 얘는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출신입니다. 저도 하원기에 대해 여기까지만 소개하면 될 테지만 하원기를 따라서 부가적인 설명 하나 더 덧붙입니다. 헌기가 손혜원 밑에서 배운 거라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 욕하고 변명하는 것밖에 없나 봅니다. 주사파들이 노동운동을 하겠답시고 택배기사로 위장 취업을 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최근 민노총의 횡포가 더욱 거세지고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들은 민노총과도 관련이 있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폭로가 북한의 주체 사상을 따르던 주사파이자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이를 줄여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의 입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파장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미래대한행동 민경우 공동대표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들에 대해 주사파 활동가들이 노동운동을 하겠다며 택배기사로 위장 취업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1995년부터 10년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맡은 바 있는 민 대표는 간첩 혐의로 기소돼 4년 2개월의 수감 생활을 경험했고 출소 이후엔 민주노동당에 들어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이후부터는 중도 성향 시민단체 미래대한행동을 설립해 공동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민경우 대표는 김태환 민노총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진경호 위원장이 택배노조 간부 자리를 차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민 대표는 우선 김태환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서울지역 총학생연합 중앙집행위원장을 지내는 등 한국대학생 총연합의 핵심 간부였고 내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나와 같이 있었다며 현장을 중시해 학생운동 이후 노동운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 대표가 설명한 김태환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홍익대 부총학생 회장직을 지냈고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포울 지역구의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이후 2년 뒤 서울 용산구에서 택배기사로 취업했고 2016년 6월에 택배노조의 전신인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택배기사 관련 노동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에 대해서 민 대표는 현장에 투신했던 주사파라며 내가 한국진보연대에서 활동할 때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진보연대는 2007년 좌파 성향의 작은 단체들이 모여 만든 더 큰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한국진보연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활동도 주도했는데 김태환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박성훈 한국진보연대 대표와 함께 대책위원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민 대표는 택배노조의 투쟁이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순수한 운동이 아닌 자신들의 몸집을 더욱 키워내려는 수단으로 투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 대표는 애초 노동운동판에서 세가 강하지 않던 주사파는 2001년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를 만들었다며 2004년에서 5년쯤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을 사실상 장악했고 이후 주사파 활동가들은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을 하거나 민주노총의 중앙간부를 하는 등 이른바 상층에서 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석기가 2013년 내란선동죄로 처벌받아 통진당이 해체된 후 정치권과 대중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고립이 되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 대표는 조선일보에 정치적 고립이라는 벽에 부딪히자 주사파 활동가들이 이를 돌파하기 위해 비정규직 운동에 뛰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층 활동이 막히자 이른바 하층 활동에 뛰어든 것이라며 택배, 학교, 비정규직, 건설, 마트 등의 노조운동은 주사파 활동가들이 주도하며 지나치게 강경하거나 정치화된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 대표는 김포 택배 대리점주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 택배 대리점 소장 이모 씨는 민노총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업무 방해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죠. 이 씨의 사망 이후 택배 노조원들의 괴롭힘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택배 노조 집행부는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 대표는 나도 그랬지만 주사파들은 현실과 괴리된 관념에 갇혀 있어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꿈꾸는 것과 비슷한 상태인데 지금도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음모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발병 이전에 전염성이 강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 동굴 박쥐에 전파하는 실험을 모색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지 시간 21일 영국 외신 등은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만든 웹 기반 조사팀 드레스틱이 공개한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우한연구소 과학자들은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생하기 18개월 전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키메라 스파이크 단백질을 포함한 피부 침투 나노 입자를 윈난성의 동굴 박쥐에 전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같은 계획을 세운 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연구비 1,400만 달러, 우리 돈 약 160여억 원을 지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제안한 과제는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명백하다는 등 이유로 연구 자금 지원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같은 제안은 우한연구소와 밀접하게 일했던 피터 다작 에코헬스 얼라이언스 대표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